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비민사법 완전정복 이것을 가지고 20분 동안 읽으면서 간간히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한능력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시는데, 제한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19세에 달한 자, 19세에 달함으로써 성년이 되고, 따라서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일단 미성년자다라고 하고 제한능력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은 성년으로 의제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법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법상의 영역에서 성년자로 의제가 됩니다. 예컨대 17세 미성년자인 17세가 혼인을 하면은 일단 성년으로 사법상 의제되는데, 17세 미성년자, 연령상 미성년자가 혼인에 의해서 성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공법상 영역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법상 영역 부분에서는 그래서 선거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법상 영역에서 성년으로 의제, 성년으로 인정해 준다, 그 정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관련돼서 일단은 미성년자는 원칙상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행위 능력자이다, 행위 능력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행위 능력자 아니다, 간단하게 쓰면 무능력자 이렇게 쓰는데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책이 법 개정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한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서 행위능력자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스스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은 취소 사유가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했지만 유효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해야 되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정려, 부담 없는 채무 면제를 받는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정려, 이거는 정려계약이라면, 정려계약 이랬을 때 일방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일단 일반적인 계약, 매매계약 이런 걸 한다면은, 매매계약 나중에 가보면은 또 그런 말을 쓸 건데,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씁니다. 쌍무계약이라 하면은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양쪽에 존재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은 한편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의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는 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못한다는 거. 물론 여기서 못한다는 말이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 근데 하면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딱 법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봅니다. 어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그러는데, 그거는 도덕적인 이야기이고, 저 앞에 어디인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부 다가 완벽하게 법을 지킨다면은 오히려 법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형법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형법 조문에 보면은 사람을 살인한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읽으면은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살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넘어가가지고 국어 의미풀이 하지 말아 했습니다. 물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뭐 민법도 잘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너무 국어적으로 파가지고 하면은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이 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동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뭐 법정 대리인 동의서 가져와 뭐 이래라도 하면 다행이죠. 미성년자가 이건 내 건데 내 부모 동의 받았어 뭐 이래 말하길래 동의 받은 줄 알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죠. 뭐 동의서 가져왔나 뭐 이러니까 뭐 또 자기가 몰래 써가지고 뭐 엄마 도장 찍어가지고 오고, 또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중개사는 덮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행위는 분료식이 원칙이라 했습니다. 분료식,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그것만 믿고 증거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깊어지면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민법 조문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7살, 16살 고등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그걸 뭐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은 햄버거를 사 먹든지 그런 것들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준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처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법정 대리인께서 10,000원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책을 사봐라 이랬는데, 그 미성년자가 햄버거 사 먹으면 어떡하죠? 범인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어쨌든 허락된 재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사용 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미성년자가 10,000원 들고 와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때, 야, 너 엄마가 책 사라 했어, 햄버거 사 먹으라 했어, 다 물어보고 전화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햄버거 가게 아저씨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훔쳐 나왔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면은 딱 사항이 정해진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그때 이랬다면 어떡합니까? 그때 저랬다면 어떡합니까? 계속 살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을 붙이면 답이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들이, 아빠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면은, 그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아빠가 1 더하기 1이 뭐야? 이래 물으면은, 이지. 와, 우리 아들이 이제 숫자도 좀 생각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아빠. 그러면 거기다가 1 더하면 뭔데? 이러면, 거기까지도 참을 수 있지. 야, 그건 3이야. 이래 하고 나갈 수 있는데, 또 돌아서 나가는데, 아빠. 그러면 거기에 1 더하면 뭔데? 이러면, 이제 꿀밤 때리고 싶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딱 정해진 상황에서 답이 정해지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물을 때는 요 상황 가지고 물어놓고 자기 머릿속에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더 붙여가지고 또 뭐 B한테 물어보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허락한 경우에도 10,000원 주고 딱 그 책 사라고 줬는데 딱 애가 뛰어나는 거 보니까 저 녀석 전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었지 또 올라가지고 돈 쓰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민법 교과서에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 것 중에서 법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고 철회일 수가 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이미 행해진 것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 그걸 간단하게 취소라고 하고, 철회라 하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철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하는 독립적 계속적 사업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만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문방구를 영업하는데 뭐 부모님들께서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죠. 그때 뭐 고등학생 아들한테 야 우리 해외여행 갔을 동안에 너 문방구 영업 잘하고 있어? 된다는 거죠. 이거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 10,000원짜리 미만만 팔고 10,000원짜리 이상은 팔지 마. 너는 노트만 팔아. 연필은 팔지 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하여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역시 여기에도 허락에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옛날에는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뭐 이거 후견 감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후견 감독인 용어를 바꾸지 않았네요. 그 정도 하시고 기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행위.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이어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라면은 곤란합니다. 그 정도. 다음 17세 이상이면은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상법상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고,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뭐 지금 또 촬영하면서 또 어느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은 또 좀 곤란하니까 옛날 뭐 근대화될 뭐 초기에 어느 나라 뭐 역사를 보면은 어떤 그런 흔적이 있답니다. 뭐 4살짜리 꼬망가를 그 근로 현장에 내보낸 경우가 있답니다. 4살짜리 꼬마 말을 하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까요? 그럼 누가 내보냈겠어? 부모가 내보냈겠지. 부모가 대리해가지고 그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 청구하게 한다면은 자기 자식조차 팔아치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그래서 그런 것, 그 역사적 반성으로서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 법정 대리인 없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했다면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라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해놨는데, 앞에 말했던 영업 허락, 재산이 처분 범위가 허락된 재산 처분 행위, 이런 것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서는 철회의 의미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의 취소는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그 취소하고 여기에서 취소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엄밀하게 철회라고 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줄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만약에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면 그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또는 추인함으로써 확정적 유효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민법 조문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 그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또는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말하는 거. 그래서 저 아래쪽 어느 지역에 정신질환이 있는 자, 그게 조울증이라든가, 내가 그런 부분에 잘 모릅니다. 내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 정신병원에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방치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든지 청구해서,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도 요 법 조문을 알았으면은 청구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게 하고, 그 후견인이 그런 동의 절차 등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방치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 경우도 내가 특정을 하지 않겠고, 물론 그 뉴스에 다 나오고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보고,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미덕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미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판의 요건, 실질적 요건, 개념에 의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세분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성년 후견 정도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봐가지고 그거 한정 후견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옛날 시험 보면 여기에 청구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까지 모의고사 문제집에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출 정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그런데, 그래도 간혹 근래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구권자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문제 내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 사건이 있을 때도 청구권자가
맞나 안 맞나 뭐 의심스러운 법 조문 찾으면 되지. 이런 법 조문이 어디쯤 있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조문에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 기계도 아니고. 뭐 잘 외우는 게 법을 잘하는가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나가냐의 문제인 거지 뭐. 단어 한 개 가지고 뭐 말장난하는 게 법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그 법 공부할 때는 말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법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그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 비성년 후견인의 능력, 비성년 후견인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에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일용품 구입 이런 거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성년 후견인 가정법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받은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2월 달인가 한 달 만에도 이거 한 10건 정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종료 원인이 소멸되면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종료 심판을 한다라는 거. 비한정 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까는 지속적 결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성년 후견인은 이거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고 요건, 형식적 요건, 심판 절차, 능력.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성년 후견인하고 다릅니다. 비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가정법원은 동그라미 2번에 비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가면은 일용품 구입 할 수 있고 한정 후견인 두어야 한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경우라면 한정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때는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고 법인도 비한정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종료와 관련된 거 비성년 후견과 다를 바가 없고요. 비특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내용 쪽에 보시면은 특정 후견은 이례적, 특정적 보호제도다라는 거. 비특정 후견인의 능력.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행위 능력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문자가 이 제한 능력자라는데 이 문자 빠져야 됩니다. 이게 또 오타네. 죄송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